병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시면 이렇게 모아놓고 진단을 하지 않잖아요. 방에 들어가셔서 난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건강 세미나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탄 음식 안 드시면 안 걸립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다 사정이 있어서 이걸 다 하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방향이 필요합니다. 투자하는 건요, 원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갖고 내가 할 건가를 하면 사실 거기에서 응용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원칙이냐?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억 안 가지고 계시면요, 분산 투자하지 마세요. 1,000억 이상 가져야 예금 갔다가 채권 갔다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지. 500만 불 있는데 한 300만 불 있는데 나 분산 투자해야지? 그 별 의미가 없다.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많지 않은 자금으로, 물론 여러분들 기준이 좀 다르시겠지만 분산 투자보다도, 사람들은 얘기하죠. 분산 투자하라. 그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시는 게 지금 중요해요. 부를 쌓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복리 투자예요. 복리를 쌓아가는 거. 근데 복리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산에 복리 투자하셔야 돼요.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B라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복리의 개념이에요. 쌓아가는. 주식에 배당을 봐서 B 주식을 사요. 그리고 또 C 주식을 사요. 그럼 쌓아가지 않거든요. 복리를 추구하려면 한 자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 투자 방식은 그게 복리 투자. 한 자산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틀란타에도 월세 받아서 또 한 채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월세가 작기 때문에 월세를 받고 송도에 또 한 채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리 투자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개념은 부동산을 할 때는, 집중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집중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부동산에서는 투자할 때는 가장 그게 중요하죠. 어디에 집중할 건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송도가 됐건 미국이 됐건 하나만 한다. 두 가지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 선택했으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키시라. 그 송도가 나쁘다, 미국이 좋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원칙에 충실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 돈이 쌓여요.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원칙에 충실하시면 응용하는 방법도 생기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승된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부자들은 증식된 자산을 최대한으로 지켜버려요. 세금 혜택으로 감가상각 다 써버려요. 법인 활용하죠. 그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미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팔면은 항상 생각나는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부과되는 이제 세율이 좀 다르겠죠. 거주 목적이냐, 그리고 투자 목적이냐. 자, 그러면 두 번째, 부채를 활용해라. 미국에서는 금융제도가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금융상품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투자가 되려면은 내가 은행에 대라.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가 기회비용 아닙니까? 그죠? 바로 거기 답이 아닙니까? 내가 은행에 대세요. 은행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 돈을 빌려고 내 수익률을 얻었어요. 근데 나의 모기지는 누가 내주고 있죠? 세입자가 내주잖아요. 다 누구의 돈을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하잖아요. 내가 은행에 대란 말이에요.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한국에서 뭐예요? 전세잖아요. 한국에서 레버리지 전세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하잖아요. 레버리지를 활용하세요. 답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본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점.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 한국의 구조가 그래요.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전세 제도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요. 가치가 너무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꿈꾸기가 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열심히 일하니까 돈 벌잖아요. 일 안 하면 뭐가, 돈 못 벌잖아요. 팔면 끝나버려요. 세금 내고. 없어요. 거기서 또다시 시작하실 거잖아요. 현금 흐름. 재밌는 전략이죠. 미국은 계속적으로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또 투자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자산의 가치는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3개, 4개, 5개 있을 때만 어떻게 돼요?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식된 자산은 뭘로 지켜요? 세금으로 지킬 수가 있잖아요. 자본이익의 중점을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만 계속 지속적이다. 이거 뭐예요? 무한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죠, 미국은. 계속 분단 말이에요. 한국은 끝나요. 유한적이냐, 무한적이냐, 단기냐, 장기냐. 이 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미국의 레버리지와 한국의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도 또 레버리지 환율이 높잖아요. 한국 돈을 가지고 왔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80만 불짜리, 40만 불짜리 집을 2개를 살 수 있는 자본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출을 받으세요. 그러면 상세가 된단 말이에요. 고환율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돌리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많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버지니아 가셨던 거예요. 근데 아틀란타를 듣고는 수익성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파실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세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잘하게 하는 거죠. 레버리지가 되게 중요하죠. 특히 미국에서는 중요한데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 망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특히 임대료가 잘 나오느냐 이걸 잘 검증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 마켓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효지 대표님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이 영문으로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 좋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브프라임 때문에 좋아요. 그 서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컨트롤도 잘했고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탈이 잘 구성돼 있어요. 은행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좀 더 지날수록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게 조금씩 허물어지겠죠. 그게 사실은 금융이고 그게 투자고 그게 경제거든요. 지속되지 않고 뭔가 꼭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간은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서브프라임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별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포를 갖고 있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야 넌 몇 채 있어? 세 채? 너 얼마 대출 받았어? 그리고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뭐 영문으로 나와 이러면 이제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끝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서프라랜더 2008년도 서프라랜더 붕괴 때 그때랑 또 지금이랑은 또 바뀌었어요. 모든 제도가 변동이자라는 거 그런 게 많았고 누구 집에 걔가 집을 샀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거의 다 변동으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금융의 상품이 건전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로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해서 공급 과잉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실시간 위주로 받기는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랜더 붕괴 이후로 사실 융자 업계가 청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시스템 다 바뀌어버렸어요. 남발을 한 거죠. 그 이후로 바뀐 게 뭐냐면은 대출은행에 속하더라도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우리가 그 부동산시장 이어온 것처럼 융자시장 완전히 청소가 돼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는 레슨을 받았어요. 이제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예치는 게 있었잖아요. 부채는 양날의 검이다.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말하는 거는 부채를 남용하라는 게 아니라 부채를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다른 거는요. 미국에서는 부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1%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노하우.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유지 대표의 세 번째 서서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